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공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1. 자, 법학박사 이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는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감정평가사 관계법규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과목과 겹치는 과목이 3개의 과목이 겹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3개의 과목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정평가사 1이라는 과목에 의해서 등기법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공부해야 될 내용 자체는 법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부동산 공법에서도 제가 항상 활용하는 것이 쫄지마 공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쫄지마 관계법규, 자, 쫄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제가 법학 박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3글자를 치시면은 이경철 이 3글자를 치시면은 쫄지마 공법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3개의 과목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거면 좀 괜찮겠는데 라고 한다면 제 강의를 관계법규 끝까지 들으시면 훨씬 더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소개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첫 시간에 OT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제 이름 3글자 치면은 제 이력들, 제 과거의 이력들까지, 전과는 없습니다. 과거의 이력들까지 전체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경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야 될 과목은 바로 감정평가 관계법규입니다. 자, 근데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과목은요, 총 법규가 9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9개 법률. 자, 이 9개 법률을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80점에서 90점을 맞아주면은 상당히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0점에서 80점 정도까지는 보통 정도 맞아줘야 될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추기 때문에 우리 법규라는 과목이 그 부분을 커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10개의 법률을 다 설명한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 법률이라는 과목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공통점은 법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9가지 법률에서는 이 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은 신이 만들까요? 아니죠.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신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까요? 법을? 자,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요, 가설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는 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법이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은 대단한 거네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바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는 그 법이 없었네? 아,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걸 다시 다른 걸로 대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험적을 토대서, 그렇죠?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그렇죠. 경험이라는 걸 해봤잖아. 아, 이런 짓 하면 나쁜 짓 하는구나. 절도를 하게 되면 남의 걸 훔치게 되면은 그게 절도죄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이건 처벌을 받는 거네?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이걸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훔친 게 일어났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뭐였겠어요?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힘에 의해서 지배됐으니까 한 대 때리고 그냥 가져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라는 말이 없었겠지.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생겼고 국가가 바로 보호를 해주잖아, 국민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국민의 물건을 뺏어가면 그 국민을 혼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 자,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죠?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렵게 만들었죠. 왜? 이 법을 아는 사람들만 알게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의학, 법학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 자, 그 전문가는 알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 보시면 의학 드라마, 법학 드라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런데 밑에 자막을 써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막을 써준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자가 왔어. 한참 막 뭐 치료를 해. 그런데 뭐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 그 부분에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어, 하나도. 근데 밑에 써주면 어때요? 알아먹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그대로 이 알아먹는 단어로 풀었더라면 충분히 우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환자의 보호자들도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먹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용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가 바로 법률 용어가 되는 거고 그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법학이라는 과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법률 용어 사전을 사면 되겠죠. 자, 근데 법률 용어 사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영 사전 기억나시죠? 이전에. 자, 내가 영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영영 사전으로 해석한다. 그럼 영어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법학에 관련돼 있는 법률 용어 사전도 영영 사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전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뭘 봤죠? 영한 사전을 봤죠. 근데 영한 사전을 봤는데 그 영한 사전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도 뭐예요? 법학도 한글로 풀어 쓴 걸 보면 되잖아. 그게 무슨 사전일까? 그래, 국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 되거든. 근데 국어 사전을 보는데 국어학자가 법학을 알까요? 또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 영어 잘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 생각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야, 이거 해석해봐. 그럼 다 해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법학자라는 사실, 자, 내가 법학자가 되면 법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법학자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한글은 할 줄 알아. 그죠? 한글은 할 줄 아는데 그런데 법학이라는 전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에게 의학 서적 갖다 주면 한글로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이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뭔 말인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법률 용어 사전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률 용어 사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 법률 용어 사전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영영 사전으로 됐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국어 사전으로 갔어? 근데 국어 사전으로 가도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어 내용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다운받을 수 있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 사전이라고 돼서 제가 강의하는 관계법규 1 과목에 총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도시비 주광역 정비법, 그리고
등기법 내용까지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강의할 때마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겠죠? 그 용어 사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이 법률 용어가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면은 몇 프로라고 이야기됐습니까? 50%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면 50%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법률 용어 사전의 의미 파악에서 용어 정리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드린 용어로 용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법학을 전공하셨다든가 하면은 법률 용어 사전 보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법은 바로 우리가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 그러죠. 그렇죠? 자, 뭐 이렇게 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이다, 부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에서 해라. 그럼 하면 돼.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7일 이내에 제출하세요. 그럼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거야. 8일 만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그럼 7일 이내니까 6일에는 제출할 수 있지. 5일에도 제출할 수 있지. 그렇죠? 바로 이대로만 실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은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형태는 공법, 두 번째 형태는 사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을 구분시켜 놓으면은 일단은 공법과 사법 형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공법입니다. 그리고 사법입니다. 자, 이 공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국가와 개인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과의 충돌의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법은 평등하다고. 그럼 법은 평등한데 그렇다면은 이 국가하고 개인하고 과연 평등할까? 아니겠죠. 국가가 더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살표를 그린다면은 이런 화살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국가하고 개인과의 문제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국가가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법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민간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국가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국가가 하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법 이렇게 논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법입니다. 자, 사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여기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개인하고 개인은 평등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국가 형태에서의 법률인 우리가 형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국가의 주체는 검사예요. 그리고 나쁜 놈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사하고 피고인이 대등주의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법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검사하고 피고인은 대등주의야. 한 링에 올라가서 둘이서 싸울 수 있는 대등주의고, 판사는 심판이에요. 근데 판사가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싸우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평등주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거지. 대부분 판사는 검사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딱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잖아. 민사재판은 민간인과 민간인의 싸움이야. 그러면 민간인 대표는 뭐 변호사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나오들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관련돼 있는 사법적 논리의 형태는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라든가 어떤 단체, 상가적 근저에서 상법적 논리죠. 자, 이런 문제들이고, 그리고 공법적 관련된 것은 바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법, 사법 이렇게 구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공법에는 국가기관이 나옵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 사법적 논리에는 국가기관이 안 나와. A, B. 그죠? A, B.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구성됐을 때 원고, 피고라는 전제에서 판단되듯이 그냥 A, B라는 전제에서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법적 논리에는 어떤 국가기관이 개입돼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중립적 입장에서 심판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법의 형태에서는 총 9개 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공법도 있을 것이고 사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법과 사법이 있을 때 이 법률들을 통틀어 가지고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겠지. 어떤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통점.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 근데 공통점을 2번, 3번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이 법은 공통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을 먼저 빼가지고 공법의 공통성 빼고 사법의 공통성을 빼서 그 공통점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각각 법률의 차이점을 공부한다면 훨씬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짧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9개지만 공부를 할 때는 공통적인 걸 먼저 딱 빼버리고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그렇죠? 수학 공부할 때 항상 보면은 공통적 분모는 앞으로 빼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공통점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경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공부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법을 그냥 만들진 않겠죠. 그렇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법도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나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든 이유, 이걸 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것은 이래서 만들어진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라는 것 정도의 의의적 근거. 그래서 모든 법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 제1조에 나와 있는 그 목적, 그 목적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이 법이 이렇게 생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말 잘 보세요. 일단 절대 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이 법이라는 걸 자체를 공부하다 보면요. 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야, 법대로 해! 이러면 일단 겁부터 저 사람 법에 대해서 먼저 아나? 이런 거. 그죠? 자동차 나고다 사고가 좀 났다던가. 그때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왠지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왠지 어려운 능력. 그죠? 어려운 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자기들만의 언어를 우리가 뺏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용어사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용어사전 읽어보시면은 하나하나를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보시면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수업을 듣기 전에 그 분야를 좀 읽어보고 오신다면은 훨씬 더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말 합니다.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마음다짐 한번 해보죠.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자, 그러면 절대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공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저 이경철이도 법학 박사 땄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편하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은 재밌죠. 하기 싫을 때 하면은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뭔가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벅찬다는 거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뭐죠? 그죠? 감정평가사입니다. 이 평가사라는 이 세 글자를 듣고 싶잖아요. 공부를 한다면 듣고 싶잖아. 나 평가사 되고 싶잖아. 그러면 이 시험 공부 이걸 생각하지 말고 평가사를 생각하세요. 나 평가사 될 수 있다. 근데 평가사를 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디딤돌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 디딤돌 내가 밟아야 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규가 하나 들어있다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법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될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 징검다리 하나 지나간다. 대신 좀 징검다리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두드려보고 지나가 보겠다. 이 생각만 하시고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법률의 총 9개 법률, 자, 40문제 출제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진다고. 자, 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봤더니요. 자, 공법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 총 13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모르면은 모든 법률적 근거를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국토계획법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너무 기니까 짧게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국토계획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뭐예요? 땅이잖아, 땅. 그러니까 땅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땅과 관련돼 있는 법률의 헌법이니까 당연히 그 헌법적 규정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모든 법의 어머니는 헌법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법의 어머니는 뭐예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13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의 아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들어가는 것이 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돼 있는 법률이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오래됐네?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냥 만듭니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획 세워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업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용어 선정에도 썼지만은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포크레인. 자, 포크레인이 출동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교를 만든다든가 신도시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려면 포크레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 이런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빼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따로 아류법을 만든 겁니다. 그 어찌 보면은 13문제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원래는 17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땅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공법 중에서 또 땅과 관련되지 않는 법률 하나에 구성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이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 또 역시 4문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4문제, 건축법도 4문제. 자, 이 3개 법률이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유와 관련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공시.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땅에 가서. 그죠? 땅과 관련돼서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런 공법적 논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공법과 사법이 공통적으로 또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법이면서도 사법이 약간 형태가 나와 있는 거.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있냐 했더니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또 역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소위 말한 지적도 같은 거 있죠? 지적도 보는 거. 지적법 관련된 거.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역시 4문제 정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적 논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정청이 개입한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문제, 민법적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민법적 논리가 되는 거 사법적 논리인데 그래서 사법의 근거를 알려면 민법을 잘 알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을 좀 많이 알면은 민법적 용어를 많이 알면은 당연히 등기법이 쉬워요. 또 동산 채권 담보 같은 경우에도 민법적 논리를 알면 또 역시 쉽습니다. 그래서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9개 법률 40문제 중에서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법규 1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이제 관계법규 1하고 2하고 다 합쳐가지고 대부분 다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눠서 1, 2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강의할 분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나서 공법과 상법이 대두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해서 총 4개 법률. 자, 9개 법률 중에서 법률은 4개지만 자,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총 2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5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국유재산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은 자 우리가 보통 공부라는 것은요 산 하나를 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산 하나를 정복한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산에 올라갈 때 장비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옛날에는 어렵게 산을 정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어렵게 산을 정복하면 바보예요. 쉽게 산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렵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령 있게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해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학문을 배우지만 여기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테크닉, 제가 기술을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아니고 암벽 타기가 아니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 숨이 많이 차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장비를 많이 가져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높이가 되면은 뭐 헬리콥터를 갖다 올려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과연 감정평가사 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수업을 듣지? 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OT 시간이지만 이 부분만 여러분들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법을 공부한다 했잖아요. 법 중에서도 바로 공법, 사법 논리인데 지금 아까 우리는 지금 9개 법률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6개 법률이 무려 공법이었고 그리고 2개 법률이 공법성을 띄었죠. 자, 그러면 공법이라는 게 전제가 되려면 제가 누구하고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점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싸우냐는 거지. 개인이, 민간인이 어쨌든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시를 누가 할 거냐는 거야. 그럼 누구하고 싸울 거냐? 국가하고 싸우는 거야. 그럼 국가의 조직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요. 내가 민간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당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내가 맞는 입장이야. 내가 왜 맞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어려워. 때리는 입장에서는요.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생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혼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악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내가 때리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정청이 나올 때 이 행정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하고 지금부터 행정청에 대한 구분에 대한 약속을 할 겁니다. 법은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래.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래. 그게 뭐였어요? 국민과의 도로교통법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났으면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걸 전제시켜서 법이라는 게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속에 해당되는 그 법률에서 바로 행정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부 정리.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부 정리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장관. 그렇죠? 그리고 장관 밑에 아니죠. 자,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장관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은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지금은요. 왜 왔대? 이래. 왜? 서울특별시장하고 장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시민이 뽑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국가조직일 뿐이에요. 중앙조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아무 관계 없어. 하다못해 군수도 상관없는 거예요. 군수도 장관 오면은 왜 왔대? 이런다는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밑에 있는 조직들이 지방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을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형태로 있어진 것이 중앙조직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형태가 지방조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을 구분시켰는데 이때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은 중앙조직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국무총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만 공부하면 되느냐? 장관부터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 그래서 장관 밑에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도 있지만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별자치도가 3가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3개의 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특별자치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자치도는 제주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현재는 제주만. 그래서 세종은 특별자치시, 제주는 특별자치도. 그럼 나머지는 다 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도.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는 바로 5가지죠. 5가지의 행정기관이 나와 있는 겁니다.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광역조직.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청장과 자치군수가 있고요.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 있죠? 그런데 세종하고 제주도는 그 밑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로 뽑을 때 세종하고 제주는 바로 이 제주특별도지사, 세종특별시장 이 사람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밑에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 좀 더 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행정부를 한번 공부하겠는데 행정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오는데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시면은요. 자, 이때는 바로 장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관들을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앙.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럼 장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들이 장관들입니다. 자, 근데 이 장관들 중에서요. 땅과 건물 장관이 있어요. 부동산 장관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할 때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의 90%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장관들이 바뀌어요. 자, 그 바뀌는 장관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장관이 바다 장관입니다. 수산과 관련돼 있는 거 바다 장관. 바다와 관련돼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건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 국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군사 안보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함부로 건물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군부대 앞에 아파트 들어서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파트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탱크 2대 고장났네 뭐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가끔씩 나와요. 자, 그다음에 환경. 자, 우리가 환경 산 다 깎아가지고 그죠? 거기다 집을 줘. 그럼 우리 이쁜 다람쥐들 어떡하지? 그잖아, 다람쥐들. 그죠? 그 다람쥐들 보금자 싹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쁜 다람쥐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장관이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돼서 가끔씩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농지와 관련되다. 그러면 당연히 농림부 장관이 구성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행정. 자,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관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다 보면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거죠. 우리 돈과 관련된 거.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 근데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아, X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나중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 외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안 나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험에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나와. 뭐 돈과 좀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럴 때, 아, 기획재정부 장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X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법은 다 공법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 공통점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 일을 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 그럼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때 장관들은 그죠?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장관 옆에다 전문가를 끼고 있는 거지. 그들이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땡땡위원회. 그렇죠? 그러면 중앙위원회라는 거 있고 그래서 중앙기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요. 지방기관은 그렇죠? 지방위원회 심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부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중앙 나오면 중앙, 지방 나오면 지방. 이거 시험에 엄청 출제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 나왔어. 근데 중앙이 나와버려. X라는 거지. 근데 장관이 나왔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데 지방의 심의를 거친데 X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중앙, 중앙, 지방, 지방, 심의.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중앙이라는 걸 그렇게 공부를 할까? 우린 지방자치단체 국가시대인데. 그렇죠? 자, 이 중앙이라는 형태를 공부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스톱을 치는데 모든 지역의 고스톱이 다 달라. 그러면 서울에서 고스톱 잘 친 사람이 부산에 가서 고스톱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왜?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점수가 다 달라. 그럼 고스톱 못 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고스톱 친 사람은 부산 가서 고스톱 못 치는 거고 또 부산 가서 고스톱 칠 수 있는 사람은 서울 가서 고스톱 못 치는 겁니다. 근데 고스톱은요. 전국 어디 가서든지 칠 수 있습니다. 왜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스톱 이야기하니까 이거 도박인데요? 그래? 윷놀이를 바꿀까? 자, 윷놀이를 뭐냐? 윷놀이도 마찬가지잖아.
윷놀이는 서울서 윷놀이 했던 사람은 광주에 가서 윷놀이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대. 왜? 돈은 한 칸가, 개는 두 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똑같은데, 근데 지역마다 다 바뀌어버려. 막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고스톱, 우리가 그 윷놀이 하는데 윷놀이 하는 것도 모양도 다르고, 이러면 막 사각형, 우각형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지역이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실행을 하려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청도 가서 뭔가 계획 세우려니까 다르고, 또 저쪽에 전라도 쪽 가서 계획 세우려니까 다르고, 경상도 쪽 가서 계획 세우려니까 다르더라. 이래버리면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엄청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바로 이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기준. 자, 바로 그 기준은 누가 세우냐? 장관이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공식이 하나 나와요. 뭐뭐뭐 나오면서 기준 나오잖아? 그 무조건 장관이야. 뭐 시도지사가 세운다? 그럼 무조건 X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 그럼 누가 나온다고요? 장관. 요거 꼭 기억하세요. 기준, 그러면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장관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래서, 자, 뭐 수립 기준, 그랬다 무조건 장관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시도지사 이걸 많이 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 누구라고? 장관. 그죠? 기준, 장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앙, 지방, 기준 장관, 요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있죠? 자, 그 부분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봤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총 5단계, 이게 큰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 큰 조직을 우리는 앞으로 시도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를 시, 그리고 도지사를 도. 그래서 시, 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가보면 시장 군수를 구분했죠. 자, 그러면 이 시장 군수를 구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는 시, 그리고 시장 군수를 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 시군이에요, 시군. 그렇죠? 시군. 자, 이 시군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앞으로? 육장이라고 부릅니다. 육장이라는 말소리는요, 성주. 그죠? 성주.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성주들을 우리 앞으로 육장이라고 부를 거야. 도지사는 성주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겠어요? 성주가 관리해. 그러니까 성주가 관리하니까 도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땅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세운다? 그럼 누가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장이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그럼 도지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조그마한 이 시하고 제주도하고 싸움을 해요. 그럼 인구에 비해서 시가 적잖아.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시와 군이 안 되겠으니까 하나로 합쳐.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 근데 연합군을 만드는데 전부 다 성주들이잖아. 그럼 성주들이니까 다 똑똑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 오히려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갖다가 평정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평정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도지사야. 그러니까 도지사는 이 시장과 군수, 작은 시와 작은 군의 이 시장 군수들이 서로 뭔가 싸움을 한다든가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때 바로 여기서 뭔가를 조절을 해주는 사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도지사는 바로 성주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지사라는 사람은 바로 이 큰 조직들과 뭔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 조그마한 시장이나 조그마한 군수가 가서 회의하려면은 서로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때 대표로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 시군 구분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군 구청장,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군구청장 이렇게 구성되는데, 자, 우리는 보통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렇게 보는데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어. 근데 광역시는 자, 앞으로 우리는 이 광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광역은 반드시 이 말 기억하세요. 2개 이상의 지역.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 써. 광역 그러면 광역 이 말은 2개 이상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광역시는 한 개 지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2개 이상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자 A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옆에 B군이 있어. 그러면 A시가 90만이고 B군이 10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시와 B군이 합치면 100만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광역시가 되려면 100만이 돼야 된다. 그럼 A시만 가지고는 광역시가 안 되거든. 그 옆에 있는 B군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야. 뺏어버리는 거지. 말 그대로 뺏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 B군수는 뭐예요? 성주였잖아. 성주가 A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입돼 버린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성주가 아니야. 성주는 누구예요? A시장이야. 근데 A시장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A광역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광역시장이 성주이지 밑에 있는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는 성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너무 지역이 크니까 촌장들을 놔둔 거예요. 촌장들. 근데 그 촌장들인데 바로 예전에 여기에 성주로 있었던 사람을 그 지역의 촌장으로 놔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청장이나 이런 자치군수는 땅과 관련된 것은 나올 수가 없어. 자, 즉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토계획법은 누가 하는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세우는 거지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찾아가야지 구청장은 찾아가거나 자치군수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죠? 당황해. 근데 거기 찾아가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들을 시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시도, 시군, 그리고 시군구. 그럼 어떤 문장에서 자, 시도, 애들이구나. 어떤 애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구나. 시군, 얘들은 육개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를 빼는구나. 시군, 구청장. 그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빼고 촌장을 집어넣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키포인트 역시 여러분들 자료로 드렸습니다. 자,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뭘 공부를 했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활용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키포인트가 총 5가지를 제가 행정기관에서 드렸죠. 자, 한번 확인할까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장 나오면 얘들 장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지방행정기관이다. 근데 지방행정기관인데 그 밑에 특별시에는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에는 자치구와 자치군이 있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옹진구가 아니라 옹진군이야. 자, 그러면 옹진구가 아니라 옹진군이라고 명칭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왜? 헷갈리잖아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인천광역시 옹진구에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 근처인 경기도 옹진군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옹진구하고 옹진군이 다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래 아버님은 경기도 옹진군에서 태어나셨는데
아, 그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을 그대로 명칭을 낸다. 자, 우리가 대구에도 있죠. 달성군. 부산에도 있잖아. 기장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기준. 누가 세운다고? 장관. 아시겠죠? 기준 장관. 자, 그리고 중앙은 중앙심의. 지방은 지방심의. 자,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5번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바로 행정기관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고생 많이 했어요.